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박 채널.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우리 어른이들? 오랜만이죠? 오늘은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 좀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페스트 했었잖아요. 나름의 희망도 봤었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면서 까미의 이방인은 부조리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준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주인공 메르소 부조리한 존재를 읽으면서 예전 어렸을 때는 어우 뭐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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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끄덕끄덕 뭐야 끄덕끄덕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라는 존재도 굉장히 부조리한 존재다 이런 걸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르소가 처한 이 부조리한 상황,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사는 거랑 별 많이 다르지 않구나. 우리도 살면서 이 부조리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일하면서,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읽으면서는 전체적으로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마음으로 작품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엄마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죠. 엄마는 양로원에 기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막 엄마가 죽었는데 울고불고 애 끓게 막 이런 건 하지 않아요. 덤덤하게 마치 제3자의 일처럼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자친구와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아는 사람과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작 본인과 무슨 이런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죠. 그리고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이 과정이 조금 부조리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는 이 파렴치한, 여기 방점을 두더라고요. 이 파렴치한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 오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후에 주인공 메르소는 두 가지를 감옥소에서 두 가지의 어떤 화두로 꽉 차 있죠. 코앞에 와 있는 죽음, 그리고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밖으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대화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일체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사제와 면담을 하게 되죠. 까미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읽어보고 낭독 들으신 후에 또 얘기 나눠볼게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그건 내 경우와 다르며 그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제가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때가 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무서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실 겁니까? 나는 지금과 완전히 똑같이 그 시련을 맞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일어서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게임이었다.
에마뉴엘이나 셀레스트와 그 게임을 자주 했었다. 그들은 대개 먼저 눈을 돌리곤 했다. 사제의 눈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도 게임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나는 바로 눈치챘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까? 당신이 곧 죽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앉았다. 내게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나는 그가 슬슬 귀찮아지기만 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천장 아래로 가 어깨를 벽에 기댔다.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가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흥분한 것 같아 나는 좀 더 자세히 들었다. 그는 내 항소가 수리될 테지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니 그걸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만이 전부라고 했다. 나는 내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의 심판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사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씻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려주었고 내가 죄인이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더 이상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때 사제가 다시 일어섰지만 간방이 워낙 좁아서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해야만 했다. 나는 땅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한 걸음 내게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나설 엄두가 안 난다는 듯 멈춰섰다. 그러고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 당신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구하게 될 겁니다. 뭘 요구합니까? 보기를 요구할 겁니다. 뭘 보는데요? 사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문득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을 뿜어내고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압니다. 이것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느끼지요. 그렇지만 나는 마음 깊이 알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형수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이 돌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걸 봤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신도 바로 그 얼굴을 보기를 요구할 겁니다. 나는 조금 흥분했다. 여러 달 전부터 그 벽을 들여다보았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내가 이 벽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이 벽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오래전에 나는 거기서 하나의 얼굴을 찾아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빛과 육정의 불꽃이 담긴 얼굴이었다. 마리의 얼굴이었다. 신성한 얼굴을 찾아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젠 그것도 다 지난 일이었다. 아무튼 그 땀으로 얼룩진 돌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말했다. 사진은 슬픈 듯 나를 보았다. 이제 나는 벽에 등을 완전히 기대고 있어 빛이 이마 위로 쏟아졌다.
그가 뭐라고 했지만 나는 못 알아들었다. 그가 매우 빠른 말투로 나를 껴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벽을 손으로 훑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꽤 오랜 시간 돌아서 있었다. 방 안에 그가 있는 게 상당히 신경 쓰였다. 그에게 혼자 있도록 나가달라고 하려는데 그가 다시 돌아섰다. 아니에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도 다른 삶을 바란 적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이다. 그렇지만 부자가 된다든가 헤엄을 잘 칠 수 있다든가 더 잘생긴 입을 갖고 싶다든가 하는 부류의 바람이 지나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가로막고 다른 생애라는 것이 어떻다고 상상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외쳤다. 지금의 이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고는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 다가서면서 내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 했다. 하나님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고자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내 아들, 아니에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그때 이유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해버렸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화가 뒤섞여 날뛰는 마음을 그에게 송두리째 쏟아부었다. 당신은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신념이라는 것은 모두 여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다.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 내가 빈손인 듯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게는 확신이라는 게 있다. 나 자신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한 확신, 당신보다 더한 확신. 내 인생과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대신 다른 일을 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나는 마치 내 정당함이 인정될 이 새벽을 이제껏 기다리며 살아온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나는 그 이유를 잘 안다. 당신 역시 그 까닭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항상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내 미래 저 밑바닥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아직 닥치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날 것도 없는 이 세월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에 쓸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들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당신의 하나님, 사람들의 선택하는 삶과 운명,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나를 선택하고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당신들같이 나의 형제라는 호칭을 쓸 수많은 수혜자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나? 사람들은 누구나 특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머지않아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당신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살인범으로 고발당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가치로 따지면 마찬가지다. 로봇 같은 그 작은 여자도 마송과 결혼한 파리 여자도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라던 마리도 모두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셀레스트가 레몽보다 훨씬 낫지만 결국엔 둘 다 내 친구라고 한들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키스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어떻단 말인가? 이 사형수야. 알기는 해. 미래의 저 밑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외쳐대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내 손에서 사제를 떼어내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나간 후에 나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눈을 뜨자 바로 위에 별이 보였고 들판의 소리까지 들려왔다. 한밤의 냄새, 흙냄새, 소금 냄새가 풍겨와 관자놀이가 시원해졌다. 여름의 놀라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였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그때 약혼자를 둔 것인지, 왜 다시 시작하는 놀이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 생명이 꺼져가는 양로원 근처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처음부터 다시 살 준비가 되었던 게 틀림없다. 아무도, 그 누구도 엄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고 모든 희망을 비춰준 듯 온갖 징조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가 가진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이 열린 것이다. 나와 세계가 무척 닮아 마치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려면 내게 남은 소원은 오직 하나. 내가 덜 외로워하도록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그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증오에 가득 찬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 책 뒤에 작품 해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메르소는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실존주의적 현대인들과 닮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조리한 존재인 메르소에게 요번에 읽었을 때 하고 이제 동감을 했나 봐요. 욕망 덩어리 현대인.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맞아요.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죽음이라는 열차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열차를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차피 그런 생각보다는 좀 이 무의미하다면 이 무의미한 삶에 체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가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를 체념하는 것이 그것 또한 부조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뒷부분의 작품 해설에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상황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힘든 날이 많죠.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그 힘듦이 강도는 더해가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큰 일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 앞에서 체념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상황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자, 지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잘 지나가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